여러분, 조선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어느 봄날의 일입니다. 경상도 안동 땅모아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댁 막내 아들이 장가를 드는 날이었거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적북적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갖가지 음식을 장만했고, 사내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이 내리쬐는 가운데 잔구 소리와 북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잔치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균관에서 공부하다 낙향한 김학도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키는 훤칠하되 얼굴이 다소 창백하고 늘 책만 들여다보느라 몸이 허약해 보이는 양반이었지요. 김학도는 평소 이런 시끄러운 잔치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몇 번이나 정중히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김도령님께서 오셨네요. 이런 변두리 잔치에 귀한 분이 오시다니. 이장이 반갑게 인사하며 김학도를 상석으로 모셨습니다. 상석에는 이미 마을에 내로라 하는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만석이라는 양반이 가장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조상 대대로 이 고을에서 살아온 토박이 양반으로 재산도 꽤 있고 관아에도 아는 사람이 많은 세력가였습니다. 콧수염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고 목소리도 우렁차서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주목했지요. 허허, 젊은 선비가 오셨구먼. 나는 박만석이라고 하네. 자네 얼굴이 좀 낯설구만. 어디서 오신 분인가? 아, 예. 저는 김학도라고 합니다. 서울서 공부하다가 잠시 내려와 있습니다. 김학도가 정중히 인사하자 박만석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면서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직접 술잔을 돌리며 인사하고 마을 사람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농악대가 신명나게 가락을 뽑아내자 몇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춤까지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학도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책을 늦게까지 읽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고 아침도 거르고 온 터였습니다. 속이 좀 거북하다 싶더니 이상한 기운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무슨... 김학도는 당황했습니다.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꼬르륵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먹지 않던 기름진 음식과 술이 체한 모양이었습니다. 김도령, 안색이 좀 이상한데 괜찮은가? 옆에 앉은 박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학도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난감해졌습니다. 뱃속에 가스가 자꾸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참으려고 애썼지만 생리현상이라는 것이 어찌 맘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농악 소리가 워낙 시끄러우니 조금 정도야 들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몸을 돌려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농악 소리가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악사들이 물을 마시려고 잠깐 쉬는 타이밍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그 조용해진 순간에 뽕! 천둥 소리 같은 방귀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방귀가 아니라 마치 대포를 쏘는 것 같은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김학도도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온 마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김학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김학도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사과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시작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2장. 바로 옆에 앉아있던 박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학도의 반기가 워낙 크고 웅장해서 바로 옆에 앉은 박만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냐? 박만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에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는데 화가 나니까 더욱 우렁찼습니다. 온 마당의 시선이 이제 김학도에서 박만석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잔칫집에서 그것도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 그런 추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김학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과라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박만석의 호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고? 그럼 뭐냐? 저절로 그런 소리가 났다는 말이냐?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양반된 자가 공공장소에서 그런 추태를 부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박만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신랑 신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정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학도가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했지만 박만석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냐? 나는 이 고장에서 나름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내 바로 옆에서 그런 망측한 짓을 해서 나까지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냐? 여러분, 박만석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그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평소 자신을 이 동네에 으뜸가는 양반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성균관 출신의 젊은 선비가 나타나니 괜히 기가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김학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못마땅했지요. 그런데 하필 자기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자신까지 우스꽝스럽게 보일까봐 더욱 화가 난 것입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학도가 최대한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의 화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무례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이 말에 김학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했는데 무릎까지 꿇으라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했다고 해도 자신도 엄연한 양반인데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체면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사과는 이미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박만석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양반이 좀 고집이 세네. 그래도 박만석 영감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니야. 잔칫집에서 저런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사람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학도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박만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이 난처해하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진정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아들 장가드는 좋은 날인데 이런 일로 분위기를 상하게 하지 맙시다. 김도령도 이미 사과했으니 이장 나리는 빠지시오.
이건 나와 이 무례한 놈 사이의 문제요. 박만석이 이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김학도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김학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이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박만석이 손가락으로 김학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나를 고의로 모독했다. 분명히 일부러 그런 짓을 해서 나를 우롱한 것이다. 이런 무례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낀 이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박 어르신, 제발 오늘만은 참아주시옵소서. 김도령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된다. 나는 내일 당장 관아에 고소장을 낼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방귀 한 번 뀌었다고 고소장을 낸다는 것입니다. 온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김학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모아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만석이 정말로 관아에 고소장을 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 참 큰일이네. 방귀 한 번 뀌었다고 관아까지 가야 하나? 그래도 박만석 영감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그 큰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으니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학도가 불쌍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박만석의 분노가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김학도는 집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불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한 번 관아에 끌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김학도의 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늘 걱정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얘야, 네가 왜 그런 곳에 갔느냐? 책이나 읽고 있을 것을. 바로 그때 관아에서 사령이 달려왔습니다. 김학도 어디 있느냐? 현감 나리께서 당장 관아로 나오라 하신다. 김학도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구경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모아촌에 이런 큰 사건이 터진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관아에 도착하니 이미 박만석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제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었고요. 현감 나리, 저 무례한 놈이 나왔습니다. 박만석이 손가락으로 김학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현감은 중년의 관리로 이런 황당한 사건은 처음 접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만석, 자네가 낸 고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네. 방귀를 뀌었다고 고소를 한단 말인가. 현감 나리, 이것은 단순한 방귀가 아닙니다. 저놈이 고의로 나를 모독한 것입니다. 박만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과장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저놈의 방귀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마치 대포를 쏘는 것 같았습니다. 온 마을이 떠나갈 정도였어요. 게다가 냄새까지 얼마나 지독했는지. 사실 냄새 이야기는 박만석이 과장한 것이었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 진짜 그랬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증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현감 나리. 정말 큰 소리였어요. 온 마당이 조용해진 순간이라
더 크게 들렸지요. 박만석 영감이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일어서더군요. 현감은 김학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김학도, 자네 말도 들어보자. 정말 고의로 그런 짓을 한 것인가? 김학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감 나리,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어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까지 마시니 배가 아팠습니다. 정말 실수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만석이 펄쩍 뛰었습니다. 현감 나리, 저놈이 나타난 순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보다 저놈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그런 망측한 짓을 해서 나를 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만석의 주장을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질투한다고 일부러 방귀를 뀌겠습니까? 하지만 박만석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리, 제가 이 고을에서 얼마나 체면을 지키며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젊은 놈이 와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현감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온갖 복잡한 사건들은 다 처리해봤지만 방귀로 인한 고소 사건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이거 참 곤란하네. 김학도, 자네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인가? 네, 현감 나리. 맹세컨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했는가? 네, 즉시 사과했습니다.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만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사과라고요? 그게 사과입니까? 제가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의였다는 증거입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좀 다른 문제군. 김학도,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김학도는 난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존심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사과를 드렸는데 변명 마라.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현감 나리, 보십시오. 지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무례한 놈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이 고을 양반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감은 잠깐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일로 법정까지 오는 것이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박만석이 이 고을의 유력한 인물이라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감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우선 어제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정확한 증언을 들어보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박만석의 얼굴을 보셨다면 정말 우습겠을 뻔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일이 복잡해지니까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관아에는 어제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현감은 한 사람씩 불러서 증언을 들었는데 이게 또 가지가지였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 김도령은 평소 얌전하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절대 고의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아마 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의 한 아낙네가 나왔습니다. 나리, 제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날 돼지고기를 많이 썼거든요. 김도령 같은 분이 평소 기름진 음식을 안 드시다가 갑자기 많이 드시면 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박만석 편을 드는 증인도 있었습니다. 현감 나리, 김학도가 오기 전까지는 박만석 영감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김학도가 오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더군요. 맞습니다. 김학도 얼굴을 보니까
평소보다 인상이 좀 험악해 보였어요. 증언이 엇갈리자 현감은 더욱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농악을 했던 북잡이 할아버지였습니다. 현감 나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슨 말인가? 제가 그날 농악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연주를 멈춘 사람이 접니다.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김도령을 봤는데 얼굴이 새파래서 아파 보이더군요. 그래서 잠깐 쉬자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증언을 들은 현감이 김학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학도, 그날 몸이 아팠다는 것이 사실인가? 네, 현감 나리. 평소 속이 약한 편인데 그날 음식과 술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박만석이 발끈했습니다. 현감 나리,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런 무례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사과하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현감이 다시 김학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만석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을 때 왜 거절했는가? 김학도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감 나리, 저도 엄연한 양반 신분입니다.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제 체면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체면상이라고? 박만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현감 나리, 들으셨습니까? 저놈이 지금도 체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당한 모독은 어떻게 됩니까? 현감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일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체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로군. 그런데 바로 그때 관아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관리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현감 나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방금 안동 관아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감사 나리께서 이 고을 순시를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일 당장. 현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경상도 전체를 관할하는 높은 관리였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순시를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 고을의 민정 상황을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송사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현감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필 방비 소송 같은 황당한 사건이 진행 중인데 감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알려진다면 현감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것 참 큰일이네. 현감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만석과 김학도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감사 앞에서 방비 소송 이야기가 나온다면 둘 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거든요. 바로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관아 문 앞에서 들려온 소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웅성웅성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 보세요. 저기 김도령네 하인 말이에요. 왜 저렇게 허둥지둥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야? 아, 맞다. 저 사람이 어제 잔치에서 김도령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하인이잖아. 현감이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김학돈의 집 하인이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도령님이 어제 그런 실수를 하신 진짜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도령님은 평소 보리밥에 된장국만 드시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박만석 영감님 잔치에서 갖가지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조선시대 양반집 음식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보통 서민들이 보리밥에 나물 반찬으로 연명할 때 부유한 양반집에서는 흰쌀밥에 각종 고기와 생선 요리를 먹었습니다. 하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잔치에 나온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보세요. 우리 도령님이 평생 그런 기름진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거기다 술까지. 평소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시는 분이 막걸리를 그렇게 드셨으니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아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현감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박만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현감이 김학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학도, 평소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 현감 나리, 저희 집은 가난해서 보리밥에 나물 반찬이 전부입니다. 가끔 명절에나 두부 한 모를 사 먹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박만석 집 잔치 음식은 어땠는가? 김학도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좋은 음식을 언제 다시 먹어볼지 몰라서.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봤어요. 마을에 한 아낙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도령이 돼지고기를 드시는데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마 평생 그런 고기를 제대로 못 드셔봤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기름진 걸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나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이 하나둘 김학도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이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석, 자네도 들었겠지만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실수였던 것 같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은가? 박만석이 발끈했습니다. 현감 나리,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실수든 고의든 저를 모독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과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게 사과입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관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현감 나리,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방금 들으니까 박만석 영감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세히 말해보아라. 이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박만석 영감님 집 잔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평소 거친 음식만 먹던 머슴이 갑자기 좋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박만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다. 아닙니다. 그때도 영감님이 화를 내셨는데 결국 머슴이 며칠 앓다가 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박만석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감이 박만석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석,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가? 박만석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머슴은 원래 몸이 약해서. 하지만 이장 말을 들어보니 똑같은 일이 아닌가? 평소 거친 음식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건 말이야. 이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맞다. 작년 추석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박만석 영감이 그때도 난리를 쳤는데 결국 머슴만 고생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자기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남 탓하면 되나? 박만석이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무튼 저를 모독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감사의 행차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감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둘렀습니다. 이런 황당한 송사를 감사 나리께서 보신다면 우리 고을 체면이 말이 아니네. 김학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 제가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만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무릎을 꿇고 절을 3번 하시오. 김학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선비로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감사가 오기 전에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김학도, 어차피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현감 나리,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훈장님이었습니다. 잠깐들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은 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거든요. 현감 나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훈장님. 훈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박만석이 기뻐했습니다. 맞습니다. 훈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장님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비 한 번 끼었다고 관아까지 와서 송사를 벌이다니. 이것이 양반이 할 일입니까? 박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훈장님, 하지만 제가 당한 모독은 모독이라고요? 배가 아픈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모독이라니. 훈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만석, 당신은 평소 인심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속이 좁아졌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당신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박만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훈장님이 김학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도령,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까? 네, 훈장님. 정말 실수였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으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훈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 날이 행차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큰 행렬이 관아 앞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벌써 도착하시다니. 감사가 관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생각보다 젊은 관리였고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관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감사 날이 별것 아닌 사소한 민사 사건을 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소한 민사 사건이라? 그럼 어떤 사건인지 들어보자. 여러분,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비 소송 사건이 경상도 감사 앞에서 공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감이 감사 앞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 날이 그저 이웃 간에 벌어진 작은 다툼일 뿐입니다. 작은 다툼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가? 감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관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김학도는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박만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감사 날이 정말 하찮은 일이라. 하찮은 일이면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 나에게 정확히 말해보아라. 현감이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제 박만석의 잔치에서 김학도가 어쨌다는 것인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감사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방귀를 뀌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방귀 때문에 관아에서 송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가? 박만석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감사 날이 그냥 방귀가 아닙니다. 저를 모독한 것입니다. 모독이라? 어떻게 모독했다는 것인가? 제 뒤에서 아주 큰 소리로 방귀를 껴서 온 잔칫집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감사가 김학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학도, 정말 그랬는가? 김학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 날이 정말 실수였습니다. 평소 먹지 못하던 기름진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어서. 아, 그렇구나.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는가?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을 오늘 아침부터 송사로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 현감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박만석이 새벽부터 와서 감사가 박만석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석, 자네는 평소 어떤 일을 하는가? 저는 이 고을에서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박만석이 조금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논밭을 합쳐서 20마지기 정도 됩니다. 20마지기나. 감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조선시대의 20마지기 땅을 가진다는 것은 꽤 부유한 지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소장료도 받고 있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는가? 보통 수확의 절반 정도. 감사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분뇨세도 내고 있는가? 분뇨세라니요? 박만석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감도 깜짝 놀란 듯 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조정에서 새로 만든 법을 모르는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분뇨관리세를 내야 한다. 분뇨관리세요? 그렇다. 농사에 쓰는 분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질병이 퍼지고 민심이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조정에서 분뇨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다. 현감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 법 말씀이군요. 현감, 자네는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그게 아직 완전히. 감사가 현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시행하지 못했다는 뜻인가? 죄송합니다. 감사 나리. 박만석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분뇨관리세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마지기면 대략 쌀 2가마니 정도 될 것이다. 쌀 2가마니요? 박만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쌀 2가마니는 꽤 큰 돈이었거든요. 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소장료를 받는 지주라면 소장농들이 사용하는 분뇨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 늘어난다고요? 그렇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박만석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방귀 때문에 송사를 벌이러 왔다가 엉뚱하게 세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감사가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감, 이 고을에서 분뇌관리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 지주가 몇 명인가? 그게 정확히 모른다는 뜻인가? 현감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직 조사를 완전히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조사해야겠구나. 감사가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만석, 자네부터 먼저 조사를 받아라. 조사요? 그렇다. 자네 땅에서 나오는 분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다 조사해야 한다. 박만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방귀 소송을 하러 왔다가 세금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날이 그것보다 지금 이 방귀 사건? 감사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하찮은 일로 관아이를 방해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아직도 할 말이 있는가? 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만석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김학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 날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 감사합니다. 김학도가 깊이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박만석이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감사 날이, 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손해라고? 자네가 무슨 손해를 봤다는 것인가? 제가 당한 모독에 대해서. 모독이라니. 배 아픈 사람이 실수로 방귀 낀 것이 무슨 모독인가? 감사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자네는 분뇨관리세도 안 냈으면서 무슨 모독 타령인가? 박만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방귀 한 번 때문에 송사를 벌이러 온 박만석이 도리어 세금 문제에 걸려든 것입니다. 감사가 현감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현감, 오늘부터 이 고을의 모든 지주들을 대상으로 분뇨 관리 실태를 조사하라. 네, 감사 날이. 특히 박만석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라. 박만석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감사 날이, 저는 분뇨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해보아라. 저희 집 분뇨는 그냥 뒷곁에. 박만석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뒷곁에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그게 그냥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감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농사에 사용해야 한다. 아,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모를 리가 있겠는가? 작년에 온 고을에 방이 내려갔는데 현감이 박만석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람에 자신도 곤란해진 것입니다. 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들어보니 자네는 소작농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의 분뇨 관리도 자네 책임이다. 제 책임이라고요? 당연하다. 자네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분뇨를 자네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만석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졌습니다. 그럼 그 많은 분뇨를 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이때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감사 날이, 그런데 요즘 한양에서는 분뇨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분뇨 장사? 네. 분뇨를 사고 파는 장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감사가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아라. 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분뇨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야래꾼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야래꾼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뇨를 사가서 농민들에게 팔면 아주 좋은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박만석이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제 분뇨도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특히 양반집 분뇨는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왜 양반집 분뇨가 더 비쌉니까?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양반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분뇨의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좋아한다더군요. 박만석이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분뇨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이군. 그럼 박만석, 자네는 앞으로 분뇨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네, 좋습니다.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석이 갑자기 신이 났습니다. 방비소송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뇨 장사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집으로 가도 됩니까? 그럼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라. 네, 감사나리. 김학도가 기뻐하며 절을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농민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감사나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희 마을에 와서 가짜 분뇨를 팔았습니다. 가짜 분뇨라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농민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양반집 분뇨라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흙을 섞은 가짜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사기꾼이 어디로 갔는가? 바로 이 고을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분뇨 장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박만석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기꾼이 가짜 분뇨를 팔러 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양반집 분뇨를 팝니다. 한양대감댁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농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감사가 급히 현감에게 지시했습니다. 현감, 즉시 저자를 잡아들이라. 네, 감사나리. 현감이 서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서리들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옷도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이놈이 바로 사기꾼입니까? 감사가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사기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나리, 저는 정말 좋은 분뇨만 팝니다. 좋은 분뇨라고? 농민들 말로는 흙을 섞은 가짜라던데. 아,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분뇨에 좋은 흙을 섞어서 품질을 더 좋게 만든 것입니다. 박만석이 어이없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속이려고 일부러 섞은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정말 좋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감사가 사기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자네 혹시 한양에서 온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한양 어디에서 왔는가? 종로 쪽입니다. 감사가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김서방? 혹시 김철수가 아니냐? 사기꾼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감사가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역시 자네였구나. 감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자는 원래 한양에서 야래꾼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가짜 분뇨를 만들어 팔다가 들통이 났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현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한양 장안이 온통 난리가 났었다. 이자 때문에 분뇨 장사 전체가 의심받을 뻔했다. 김철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나리.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자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는가? 이때 아까 그 농민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분뇨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작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농작물이 말랐다고? 감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민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짜 분뇨라서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해가 됐어요. 박만석이 갑자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저도 분뇨 장사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군요. 감사가 박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분뇨관리법을 만든 것이다.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 분뇨 장사도 제대로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나리, 저는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겠다는 것인가? 저는 분뇨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일이라. 무슨 일을 할 생각인가? 농사라도 짓겠습니다. 농사를? 자네에게 땅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이때 박만석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감사나리, 제가 이 사람을 소장농으로 쓰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분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분뇨 관리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김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군. 김학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사나리, 그럼 저의 방귀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크게 웃었습니다. 방귀 사건? 그런 건 처음부터 사건이 아니었다. 박만석도 이제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김학도, 미안하네. 아닙니다. 박 어르신.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과하며 화해했습니다. 감사가 현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감, 이번 일로 좋은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는 분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라. 네, 감사나리.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 해결됐는지 신기합니다. 감사가 지혜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 방귀 한 번 때문에 시작된 일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끝났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김학도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박만석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김철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을은 분뇨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감사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잊지 마시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석의 집에서는 다시 한번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학도와 김철수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학도는 이제 음식을 조심해서 먹었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 고을은 조선에서 가장 분뇨 관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박만석의 분뇨 사업도 크게 성공했고 김철수는 정말로 성실한 농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순환경제였습니다. 쓰레기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활용하는 지혜로운 시스템이었지요. 현대를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친환경 생활의 원조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이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방비 한 번으로 시작된 소동이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 조선시대 사람들의 해학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역사 속 한 장면이었습니다.